안녕하세요. 저는 챕터 9의 무스카린성 수용체 기량제에 대하여 발표를 맡게 된 문과 1학년 김형하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파트는 156쪽 제니터 유리너리 트랙트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우선 본 발표에 앞서 목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무스카린성 수용체 기량제의 치료적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러한 약물들의 부작용과 금지 사유, 마지막으로 항무스카린성 특성을 띠는 독성 약물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무스카린성 수용체 기량제의 치료적 사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스카린성 수용체 기량제의 치료적 사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Respiratory tract, genitourinary tract, GI tract, salivary secretion, eye, cardiovascular system, CNS, anesthesia, anticholinesterase poisoning, other therapeutic uses. 총 10가지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 기량제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파트는 제니토 유리너리 파트부터 있지만 레스피레토리 파트만 따로 뺄 수가 없어서 제 파트에 추가하여서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레스피레토리 트랙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스카린 수용체 기량제의 복용은 기도에서 이산화황, 오존, 담배 연기 같은 다극성 흡입을 통해 발생하는 기관지 수축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호 효과는 아토피, 천식 환자에게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레스피레토리 트랙트, 즉 기도에서 사용되는 약물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프라트로피움, 티오트로피움, 아클리디니움, 그리고 우메클리디늄입니다. 이 4가지의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프라트로피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프라트로피움은 모든 종류의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1일 4회 정량 흡입기 또는 분무기를 통해 복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약물은 티오트로피움입니다. 이것은 이프라트로피움과는 다르게 M1, M3 수용체에 대하여 선택성을 보이며 M2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은 낮습니다. 이 약물은 1일 1회 복용성 약물로 중증 질환자의 경우 분말 흡입기를 통한 유지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기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약물은 아클리디늄입니다. 이 약물 역시 앰프 수용체에 대하여 낮은 친화력을 보이며 1일 2회 분말 흡입기를 통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메클리디늄입니다. 티오트로피움과 비슷하게 1일 1회 복용성 약물로 중증 질환자에 있어 분말 흡입기를 통한 유지치료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제니토 유리너리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니토 유리너리 즉 비뇨생식 파트에서 기량제의 효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량제의 작용을 통해 방광 내 압력 감소, 방광 용량 증가, 그리고 수축 빈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과민성 소변 방광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고, 방광 용량 증가 목적을 가지고 소아에게 사용하거나 경련성 하반신 마비에서 오줌의 빈도를 줄이고 방광 용량을 증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하지만 이 약물들의 사용의 경우에도 부작용은 존재합니다. 구강건조증, 시야 흐려짐, 소화장애, 어지러움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강건조증입니다. 대부분의 복용 금지 사유도 구강건조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사용되는 기량제는 크게 옥시부티닌, 폴테로딘, 그리고 다리페나신, 솔리페나신, 트로스피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옥시부티닌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시부티닌은 과민성 방광의 치료제로 사용된 가장 오래된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일어나는 큰 이유는
이 옥시부티닌의 사용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시부티닌은 환자에게 있어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구투여보다는 경피성 대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경구투여 시에는 CYP3A4라는 효소에 의해서 옥시부티닌이 신진대사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구투여 시에는 일반적인 경피투여보다 그 섭취량을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CYP3A4 억제제를 섭취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 복용량을 줄여줄 필요가 있겠죠. 다음 기량제는 톨페로딘입니다. 톨페로딘은 많은 동물 연구에서 비뇨기 방광에 대하여 선택성을 보여주었으나 유사한 친화력을 가진 모든 무스카린성 수용체와 결합한다고 합니다. 이 기량제는 CYP2D6에 의해 5-하이드록시메틸톨페로딘으로 대사되어집니다. 만약 CYP2D6를 통해 톨페로딘을 제대로 대사 못하는 환자의 경우 CYP3A4가 톨페로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CYP3A4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톨페로딘 복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폐, 간, 손상이 심한 환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다리페나신과 솔리페나신입니다. 이 약물들은 M3 수용체에 대하여 선택성을 보입니다. 솔리페나신은 CYP3A4 그리고 다리페나신은 CYP3A4와 CYP2D6에 의해서 대사되어집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솔리페나신은 CYP3A4에 의해 대사되기 때문에 그 억제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복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로스피움입니다. 트로스피움은 옥시부티닌만큼 효과적이며 더 나은 허용치를 가지고 있는 기량제입니다. 심장에 의해서 제거되는 유일한 항무스카린성 약물이기도 합니다. 흡수된 트로스피움의 경우 60%가 소변으로 배설되며 심장의 기능이 손상된 환자에게 있어서는 따라서 투여량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GI 트랙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 트랙트에서는 기량제가 위 운동성과 위의 활동량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약물들은 소화성 위궤양 치료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기량제처럼 이것 역시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구강건조증, 시각적 수용 상실, 구강공포증 등의 부작용입니다. 첫 번째 기량제는 피렌제핀입니다. 피렌제핀은 이미프라민과 비슷한 구조의 약물로 현재 미국에서는 약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M1 수용체에 대한 선택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구강건조증, 시야 흐려짐 등의 부작용은 낮은 편입니다. H2 수용체 기량제인 시메티딘, 라니티딘과 비슷한 치료율을 보여주는 약물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글리코파이롤레이틴입니다. 이 기량제는 벨라도나 알칼로이드와는 구조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량제로 GI의 긴장도와 운동성을 낮추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4차 아민으로서 이는 즉 CNS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이사이클로민 염산염입니다. 이는 약한 기량제로 GI에 민문이 근해 비구체적인 경련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설사 증후군 치료에 가끔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살리바리 시크리션 파트입니다. 글리코파이롤레이트는 방금 본 것처럼 4차 아민이며 CNS에 침투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 글리코파이롤레이트는 살리바리 시크리션 파트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사용되는데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벨라도나 알칼로이드와 합성 대체제는 약물로 인한 염증, 그리고 중금속 중독과 파킨슨병과 관련된 과도한 침 분비를 줄이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eye, 즉 눈 파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파트에 있어서 기량주의 사용은 동공 확대와 선모체 근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중 선모체 근마비는 동공확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공확대 효과 때문에 홍채 모양체염과 각막염이 있을 경우 그 치료를 위하여 기량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이클로펜탈 염산염과 트로피카미드는 안과에서 사용되는 물질인데 하지만 이 약물들은 작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소 아트로핀이 조금 더 선호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카디오바스큘러 시스템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임상 사용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단기간의 개입을 위한 관상동맥 치료 부위나 외과적 환경에서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중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아트로핀입니다. 이 아트로핀은 급성 근경맥 치료를 위한 치료에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방실 차단을 제거해 심박수를 충분한 수준으로 복구시킬 때 사용되어지고요. 이때 복용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낮은 복용량의 경우에는 경련을, 오히려 과도한 복용의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심박급속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신 그리고 섬액의 효과가 있으며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조기 심실수축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NS에서 기량제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S에서 벨라도나 알칼로이드는 멀미 예방에 가장 먼저 사용된 약 중 하나입니다. 이 중에 스코폴라민은 멀미 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약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스코폴라민은 사용할 경우 후두엽에 72시간 동안 0.5mg이 전달되어집니다. 이때 사용 시에는 구강 건조증이 흔히 일어나게 되는데 일부는 시야 흐려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보통 패치를 사용하는데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인해 공공확대, 산모태 근마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보고된다고 합니다. 보통 잘못되는 사용 방법이 패치 사용 후에 그 사용한 손을 바로 눈을 비빌 경우에 일어나는데 그게 눈에 들어가면서 선모체 근마비나 동공확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눈에서 일어나는 기량제 작용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NS 계열에서 기량제 사용 시 드물지만 정신병 관련 보고 사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항무스카린성 기량제는 파킨슨병 치료에도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는 M1, M4 수용체 봉쇄에 기인한 치료로 떨림이 눈에 띄는 젊은 환자에 있어 초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되는 항무스카린성 기량제는 엔티트로핀 메실레이트, 프리엑시페니딜 염산염, 바이페리덴이 있습니다. 모두 CNS에 접근하기 쉬운 3차 아민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애니스테지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외과적 수술 시 유도된 질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트로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트로핀 그리고 글리코파이롤레이트는 부교감증적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됩니다. 이때 네오스티그민의 콜린성 효과와 결합한 아트로핀에 의해서 빈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심장 부정맥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티콜린 에스터라제 포이즈닝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콜린 에스터라제 유기인산 살충제에 중독될 경우 해독을 위해서 기량제로 아트로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중증 근무력증 치료를 위해 투여되는 항에스터라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트로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적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트스코폴라민 브로마이드는 스코폴라민의 4타 아모늄 파생물로 스코폴라민 효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화성 궤양 치료에 소화성 궤양 치료에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그리고 일반 감기 완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마트로핀 메틸 브로마이드는 아트로핀에 비해 항무스카린성 효과는 약하지만 신경절 차단제로서는 4배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량제들의 부작용과 사용 금지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 만약 예를 들어서 옥시부틴을 섭취해서 생기게 되는 구강건조증 혹은 변비, 치아 흐려짐, 인지장애 같은 것이 대표적인 항무스카린성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녹내장, urinary tract obstruction, GI obstruction 등 역시 금지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서도 이러한 기량제들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무스카린성 특징을 가지는 독성 약물에 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히스타민 H1 수용체 기량제, 페노티아딘 트리시클릭 항우울제는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차단하고 아트로핀 중독의 특징을 포함한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항우울제인 프로트립틸린, 아미트립틸린은 무스카린 수용체의 친화도가 아트로핀보다 작지만 그 복용량이 높기 때문에 아트로핀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때 유아는 무스카린성 수용체 기량제의 부작용에 취약합니다. 설사 치료에 이용된 디페녹실산 아트로핀 중독은 소아과에서도 자주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멀미 예방에 사용되는 스코플라민은 특히 유아, 노인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자주 언급되었던 아트로핀은 복용량에 따라서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중독은 48시간 이상 지속이 가능한 중독으로서 안티콜린 에스터라제 에이전트 피조스티그민의 정맥 주사를 통해서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증상으로는 혈압이 떨어지고 경련이 뒤따르거나 호흡이 불충분해지고 일정 기간 중 마비 및 혼수 상태에 빠진 후 호흡기 고장으로 사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페노티아진이나 항우울증 활성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독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참고문헌과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